우리가 빨리빨리 그걸 캐치업을 해서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깨트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공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또 파퓰리스트가 또 득세하게 되는 거고. 자, 한국의 또 주거 공간의 문제로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보시고 건축 도시 설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건 있나요? 사실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 소득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주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더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공간이 확장됐을 때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공간은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공짜로 주어지면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 유럽을 보시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소외된 계층이 아일랜드 민족하고 이태리 민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층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때는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대륙이라고 하는 빈 땅을 자기네들이 공짜로 가졌을 때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미국을 세웠고, 거기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찻길이 뚫리니까 서부에 가서 그 빈 공간에서 실리콘밸리도 만들고 헐리우드도 만들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한국전쟁 이후에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럼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고밀화된 공간, 아파트로 인한 고밀화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땅 문서 없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정주영 같은 분도 자동차 팔고 아파트 팔아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자제품 판 사람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30년 단위로 혁명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회가 정체돼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70년대 아파트로 혁명 한번 했고 90년대에는 인터넷으로 혁명을 했어요. 인터넷 가상 공간의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인 가상 공간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벤처기업을 세우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흥부호계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줘야지 그 공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사회적 약자가 가요. 기득권자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유럽의 부자들은 유럽에 있었죠. 미국으로 안 갔고. 그러니까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던 청년들이 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을 벌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공간의 혁명이 없거든요.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맨날 뭐 제2기, 3기 신도시나 만들고 있고 70년대 걸 재탕, 삼탕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 순간인데, 그래야지 계층 간 이동사다리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2025년 현재 지금 관세 전쟁으로 FTA도 거의 무효화되면은 우리나라의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은 더욱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북한 시장을 개방하는 것. 새로운 내수 시장을 확장하고, 내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움직여야겠지만은 그쪽에 노동 인구도 있고 2,500만 명 정도 되는 3,000만 500명인지 2,500만 명인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인구가 있고, 공간이 또 북한이라는 큰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엔 가상 공간으로 가야겠죠. 근데 가상 공간은 이미 우리는 되게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상 공간의 성격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가상 공간은 그냥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제일 그 가상 공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이월드 같은 것들을 페이스북보다 먼저 만들었고, MP3 플레이어로 우리가 음악을 먼저 들었어요. 아이팟 나오기 전부터. 근데 그런 걸 되게 잘했는데, 지금의 가상 공간은 성격이 바뀐 거가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는 가상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인공지능은 되게 뒤떨어져 있어요. 인공지능도 중요하고 또 로봇도 당연히 중요하고, 가상 공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가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상 공간 안에만 있다가 얘네들이 새로운 이민자 같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거가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간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같은 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똑같은 한반도여도 상가가 있던 사회와 상가가 없던 사회가 다르듯이, 그 아파트 앞에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가 상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새로운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가 빨리빨리 그걸
캐치업을 해서 새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계층간 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공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또 파퓰리스트가 또 득세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연쇄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이전에 건축가시잖아요. 네. 건축가들이 원래 이렇게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이라 하는 것들에 대부분 관심이 많나요? 저는 왠지 건축가라고 하면 좀 아직 고정된 뭔가를 네. 짓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일 것 같은데 좀 더 훨씬 더 미래 성장 이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 느낌 받아서 다 그런가 싶어서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약간 워낙에 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건축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상상하는 직업이잖아요. 설계를 하고. 설계라는 그 빈 땅을 보고서 미래에 5년 뒤, 3년 뒤에 여기에 이런 건물이 생기겠구나. 그게 좋은 건물이 되고 좋은 공간이 되려면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뭔데 이걸 어떻게 잘 써가지고 최적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직업이거든요, 건축가가. 근데 그게 이제 건물 하나에서 좀 확장되면 도시로 가는 거고, 도시가 확장되면 사회로 가는 거고, 결국에는 매크로하게는 사회와 글로벌하게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이크로하게 빌딩까지 와야지만이 제대로 된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깊게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적당한 건지를 봐야지 그걸 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좀 이어지면 그러면 소셜 믹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소셜 믹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익명성의 도시가 나왔다고 하는 거가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문제도 많지만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섞일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사회가 혁신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정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섹터로 나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거가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아는 상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 배경이 뭐고 정치적 성향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익명성의 상태에서 소셜 믹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그냥 바로 옆에 붙여놓고 살게 하면은 소셜 믹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섞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가, 설계를 할 때 도시에서 1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라운드 레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벨에서 공짜로 머무르는 공간이 많아져야지 소셜 믹스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공간으로 뭐 공원이나 벤치나 도서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공통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통의 경험을 쌓게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공통의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가, 카페는 비싼 카페 있고 싼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험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에 의해서 경험이 나눠지는 게 없게끔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거를 한 축을 담당했던 거가 TV 드라마였거든요. 국민 드라마를 우리가 공통으로 다 봤기 때문에 경험이 공통 분모가 생겨서 감정의 상태가 똑같고 서로 대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니까 보는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해지고, 이거는 다양성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너무 다양해지니까 개인이 파편화가 되면서 공통 분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통 부분은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 서로를 이해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94년도에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 저희 반에 일본인 갔을 때 하버드, MIT 쪽. 네, 그때 이제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보면은 반감이 들죠. 저는 한 26년 동안 반일 감정을 주입당한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한계. 네, 90년대면은 진짜 반일 감정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감이 드는데 한 2달 지나면 걔랑 제일 친해져 있어요. 왜냐면 일단 둘 다 영어가 안 되니까 대화 상대가 서로밖에 없고, 같은 동양권이고 뭐 얘기하면 경험이 거의 똑같아요. 뭐 어려서부터 봤던 만화도 다 똑같고, 마징가 제트,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학제도 비슷하고 입시 제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나랑 거의 비슷하구나. 그냥 나랑 친구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공통 분모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 공통 분모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라서, 그 소셜 믹스라고 하는 거를 임대주택 늘리고 이거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경험을 더, 공통의 경험을,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앞에 있는 경의선 숲길 같은 거가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봐요. 이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공덕동에 계신 분들이 연남동까지 가시고 연남동에 있는 분이 공덕동까지 산책을 오잖아요. 그럼 같은 길을 이 길을 산책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통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1층 얘기를 해서 요즘에 서울에는 뭐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아파트에서도 커뮤니티 센터에 조식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지만 가서 이제 아는 분들이 거기 살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칭찬을 많이 커뮤니티나 뭐 말 들었으니까 가서 저는 뭐 진짜 뭐 다를 줄 알았거든요. 네. 먹고 난 다음에 뭐지? 뭔데 이걸 이렇게까지 좋다고 평가한 걸까 해서 저는 사실 바깥에서 먹는 거나 여기서 먹는 거나 가격 차이가 뭐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들끼리 딱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임팩트를 느끼는 건가? 뭔가 싶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아니 제가 아까 자연도 좀 사적으로 만났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아침에 그 조식 먹으러 가려면 일단 뭐라도 씻고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아침은 그냥 편안하게 먹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운동도 집에서 해요. 차 타고 가가지고 그 차려입고 옷 갈아입고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왜 좋을까 저도 이해는 안 가요. 나이가 들어서 아침 차리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육체가 힘들면 그러면 뭐 그런 서비스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말고요. 사회적으로는 좀 왜 이게 인기? 제가 볼 때는 그게 되게 비싼 집이었나요? 그렇죠. 용산에 있는 용산구 동부 이촌동 쪽 그 옆쪽에 비싼 아파트 몇 개 있잖아요. 한 세네 개. 센트럴파크랑 그게 있잖아요. 비싼 집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시티파크인가 뭐 있고 뭐 그러한 사람들은 익스클루시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멤버십 클럽 같은 거 유행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소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를 되게 거기서 약간 확인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비싼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가 주민등록등본 띄워서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맨날 올려가지고 야 여기 살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전에는 그걸 확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자기가 원하던 그 그룹에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그룹에 소속됐다는 거죠. 내가 동경하던 그 그룹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로피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서 그거를 들어가고 거기서 결국엔 또 그걸 조식 먹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거기에 운동하는 커뮤니티에서 뛰면서 확인받고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는 그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정책적인 방향이든 뭐 국민 정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똘똘한 채로 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트로피 하우스라는 것들이 조금 핫하잖아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들도 보면은 자기의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일단 집부터 열심히 짓고 그런 다음에 짝짓기를 유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거기서부터 다 비슷하게 진화해서 자기의 공간에 대한 욕구 그거는 사실은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 기술을 발달시켜서 평균 수명을 되게 많이 늘렸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발달시켜서 먼 거리를 빨리 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나의 공간을 확보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 집을 소유하는 거죠. 내가 월세로 살 때는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으니까 공간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 반면에 전세는 좀 낮고 그거보다 내가 소유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더 넓으면 좋은 거고 근데 더 높은 층에 있어가지고 멀리 내려다봐서 더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 더 넓은 공간을 소유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걸 거고 그래서 그리고 공원 옆에 있으면은 그 공원도 내가 자주 갈 수 있어서 쓸 수 있으면 내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게 또 내가 내 공간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거가 되니까 더 좋은 거고 이런 거가 그 공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또 특히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중요한 한국에서 학교라는 공간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을까? 제가 올해 이제 대학을 몇 군데 가서 강연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대학을 늦게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82년생인데 2010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진짜 늦게 졸업한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지 그래도 15년이 됐어요. 너무 안 바뀌어서 놀랐어요. 아니, 물론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 뭐 신축이라든 이런 데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건물은 제가 15년 전에 공부하던 건물이랑 교실의 그 책상이랑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다고? 여기서 좀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 네. 저는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빠르게 막 그쵸. 이렇게 정보도 빠르게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 공간에서 물론 이 뭘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간에서 받는 느낌이란 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에서 받는 교육도 약간 시간이 너무 지난 교육이 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겠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또 대학에 계시니까. 네. 저는 항상 보면 학교가 제일 그 혁신에서 제일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사회나 다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없는 이유는 혁신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거고, 사람들이 이거를 꼭 갈 필요가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뭐 대학 졸업장만 따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학교는 진짜 웬만해서는 바뀌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또 뭐 반값 등록금 나오면서 등록금도 그 정지돼서 이제 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그렇게 크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상으로 크게 외국인 유학생들, 최근에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쪽 말고는 돈 벌 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거는 마켓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켓으로 봤을 때는 수험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무슨 돈으로 그 학교를 개혁하고 더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러겠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렵고. 그다음에 대학은 특히나 또 이게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시고 나면은 한 20몇 년 동안을 그냥 특별한 변화 없이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공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혁신이 제일 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혁신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구조다. 자, 오늘 이제 교수님과 이 공간인간에 관련된 책을 나누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책에서만 질문 2가지 정도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건축의 발전이 실용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아닌 정신적 이유에서 시작된 예시로 무덤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유적이라고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거는 괭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농업혁명을 만든 건축, 괭베클리 테페. 그러니까 한 기원전 한 10,000년 전? 그때부터 한 8,500년? 기원전 8,50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건축물이 그 튀르키예 남부에 있거든요. 이게 용도가 장례식 하는 용도라고 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빙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이럴 때 짓기 시작한 건물이거든요. 그때 죽어도 많이 지었겠죠. 집들도 많이 지었는데, 뭐 차탈회이크 이런 것도 짓고 막 이랬거든요. 그쯤에. 근데 지었는데 이 건물이 가장 오래된 건축 유적물이 남아있는 게 이 장례식을 치르는 건물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자기들의 동료들이 죽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코끼리들도 죽어서 이렇게 상아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도 있고, 뭐 돌고래들도 어디 뭐 가서 죽고 동물들도 약간 장례식 비슷한 거 한다면서요? 해요. 예, 그런 것들을 해요. 그걸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건축 공간을 만들지는 않죠. 구분된 공간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동료들이 죽고 가족이 죽었을 때 그걸 기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아까 모닥불이 켜지면서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고 동굴도 실내 공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벽으로 만드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만든 중요한 건축 요소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 그 안에 공간은 성스럽고 그 안에 뭐 돌도 세워놓고 조각도 하고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벽화를 그리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비 오면은. 그러니까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조 같은 조각을 해가지고 그 안에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거죠. 누굴 죽음을 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건축 공간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더 집단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용도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우리는 공간 혁명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랑 어떤 방향과 혁명이 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쭉 제가 이 책에서 한 17번 정도의 공간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안 모리슨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사람이 쓴 책인지 어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송나라 때 경제가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직전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거를 못 만들고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사회가 붕괴를 한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성공을 한 거죠. 우연히 뭐 어떻게 봤더니 뭐 석탄이 되게 지표면에 가까이 있었고, 뭐 석탄 광산 뭐 퍼내려고 할 때 뭐 물이 나오고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증기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거기는. 그래서 산업혁명을 성공한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집단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은 갈등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축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 때는 반원형 극장 같은 거고,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 같은 걸 수도 있고, 각각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거, 붕괴되지 않게끔. 네.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가상 공간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는 했어요. 사실은 가상 공간도 공간적 어마어마한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통점을 서로 발견하게끔 하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하나로 묶었죠. 근데 동시에 그런 교류도 있지만은 또 갈등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지역의 전쟁들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사회 내에서의 붕괴가 되게 심해요. 미국 사회도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 대한민국 사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하나의 사회가 옛날에는 공고하게 어쨌든 묶여있던 것들이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파편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분열이 되는 게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부 분열이 되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결국에는 그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좌우가 통합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저는 붕괴될 거라고 봐요. 한때는 이게 막 우리가 막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난 민주화의 어떤 운동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평화의 시위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좌우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모였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2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가를 항상 밝히고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패싸움 하잖아요. 거의 이 도시 공간이 거의 패싸움장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뭔가의 공간이 필요하다. 네. 그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간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바깥으로 공간을 팽창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혁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시 공간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확장하고 그런 공간을 키울 때 우리가 좋은 공간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은 좋은 카페라든가 네. 호캉스 같은 거라든가 막 좋은 데 막 찾아가면서 좋은 공간에서 오는 쾌적함 같은 것들을 네.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이제 30살에 2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2평짜리, 6평짜리 원룸, 네. 10평짜리 오피스텔, 24평짜리 오피스텔 막 이렇게 되면서 이 공간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무의식을 되게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의식에서 막 안 건드리는 것들을 그렇죠. 그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엄청나죠. 제가 공간을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유튜브 셜록 현준 보시고요. 셜록 현준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좀 보시고 쭉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또 하나는 네. 저는 공간을 보는 눈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그 공간을 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어디 가면 똑같은 경험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여기에 갔을 때는 기분이 좋고 여기 가면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 가면 불안감을 느끼고 맞아요. 여기 가면 좋고 즐겁고 여기 가면은 생각이 깊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공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공간이었을 때 어떤 조건이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보고 끊임없이 다른 타인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좀 관찰을 좀 하시면은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산책을 이렇게 다니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구나. 카페에 가면은 카페에 어느 자리부터 자리가 차이는구나. 나는 카페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을 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관찰은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내면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내 내면을 관찰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 사람이 대보였을 때 제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를 잘 속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죠. 네, 합리화도 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 포장도 하고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돌을 잘 던져요. 특히 맞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자기를 들여다본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뭐 세상을 정의롭고 화목하게 만든 뭐 이런 게 아니고 들여다보시고 그 밑에 껍질을 까셔야 됩니다. 계속 까면은 알고 봤더니 그냥 지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였는데 그 밑바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아요, 되게 많이. 왜냐하면 그거를 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뭐냐면 그거를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포장을 해서 그거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실제로는 빨간색 마음인데 바깥에 누군가가 야 사실은 이게 이래서 너는 파란색이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본인의 본 모습을 들여다 보시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까지는 가셔야지, 그래야지 본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공간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여다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또다시 그 지능의 역사책에 그거를 바라보는 나를 또 바라보는. 지능의 역사 정보하러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게 저도 그 뇌과학자들 항상 다른 친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나를 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게 객관적인, 그 얘기도 저는 그 다른 심리학자가 하시는 말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시험 친 다음에 몇 점 받았는지 적으라고 한대요. 근데 누구는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하고, 누구 못 봤다고 생각하고, 같은 뭐 하는데, 그거를, 잘 볼 것 같다라고 했던 거였나? 내가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잘 볼 것 같다라고 하고 시험 보고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정확한 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성적 좋은 애들이 그 자기를 정확하게 내려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인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만큼 이제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관찰할 때 어쨌든 좋은 공간에서 관찰하면 좀 좋으니까요. 오식현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요런 데 가보면 되게 좋을 것이다. 그냥 자기 관찰이 아니라 그냥 좋은 공간이라 한다면 좀 한 뭐 두세 군데, 뭐 카페도 괜찮고요, 뭐 공공 건축물도 괜찮고, 아니면 뭐 호텔도 괜찮고, 뭐 식당도 괜찮고, 어디가 좀 가면 좀 좋을까요? 이 시청자분들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만 아는 좋은 데를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어디고 힙플레이스가 어디고 거기만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일상의 공간에서도 골목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골목길이 아니거든요. 골목길에 전봇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봇대 옆이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그 옆에 의자를 놓으면은 그게 또 내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을 좀 세밀하게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가 필요한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나마 저는 뭐 대한민국 서울에 산다면은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한강 주변으로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장 같은 데도 저는 개발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공간이 흥미로운 거는 다른 공간에 비해서 후각을 자극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시각적으로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벽으로 나눠지고 유리벽으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민감해지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공간이 채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냄새죠. 그래서 어디 갔더니 커피 향이 좋고 어디 갔더니 꽃 냄새가 좋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공간은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돼 있는데 막 붙인 게 옆에서 굽고 있는데 그 냄새가 정말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고 어디 가면 또 다른 냄새가 나고. 떡볶이, 순대, 막걸리.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의 요즘에는 식당에 문 열고 들어가야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시장은 가면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걸 다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감이 좀 달라요. 그 시장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서울에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잖아요. 혹시 어느 시장을 좀 더 좋아하시나요? 뭐 좀 통인시장 뭐 많잖아요. 저기 광장시장도 있고 합정동 옆에 가면 있는 시장이 있는데 망원시장입니다. 망원시장도 좋고 그건 지붕이 덮여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비 오는 나가도 좋고 여기 붙인 게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공덕동 공덕동에 족발거리인가? 네, 거기도 있고 시장 조그맣게 있죠. 신당동에도 되게 좋아요. 신당동의 시장도 쭉 걸어가면 청계천까지 쭉 가거든요. 그런 시장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김작가TV 촬영장에 또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저희 또 김작가TV 촬영장 이것도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 왔을 때 교수님 어떤 느낌이셨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서 처음부터 이거 언제 물어보지? 일단은 진짜 이 세트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진짜 네. 뭔가 뿌듯합니다. 네, 여기 와보고 알았어요. 저는 왜요? 사실은 여기 와서 김작가TV를 그전에도 계속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얘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되게 잘 끌어내신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딱 첫인상이 여기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지만은 한강이 커튼 사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한강 여의도까지 쫙 보이거든요. 네네. 그게 일단은
엄청난 열린 마음을 갖게 한 거. 진짜 다행입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촬영할 때 깜빡깜빡 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처음 오실 때 열어놓거든요. 네. 왔을 때 여기 닫아놓으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망 좋은 데는 저 뽑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일 결정적인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를 찍는데 제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모니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토크를 하면 맨날 이렇게 보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서는 이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시청자하고 소통하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이 뒤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이 가벽이 네, 가벽이 다 돼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다른 데 가서 여러 번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술술 끌어내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유튜브 세월을 인정받는데 진짜 이 테이블 사이즈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사이즈로 돼 있고. 저 사실 비싼 거 사고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팅 만들 때 책상 이렇게 비싼 거구나. 좋은 거 사려면 이거는 안 비싼 거? 저렴한 거죠. 저렴한 걸로. 이거 약간 정사각형의 비슷한 모양인데 이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앞에 스텝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더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컨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데 앞에 막 조명이랑 이런 스텝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둘이만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자주 와주세요. 근데 이제 역시 공간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공간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워낙에 호스트께서 진행도 잘하시고 질문도 정말 너무 다 좋은 질문들을, 또 사실 오늘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걸 끌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딴 것보다 저는 공간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세팅을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제가 뭐 가벽을 어떻게 디자인하겠어요. 네. 주변에 친구가 디자이너가 있고 하니까 목수분들하고 막 하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전문가분이 오시면 꼭 물어봐야 되겠 싶었는데 뭔가 다른 분들이 칭찬할 때랑 다른 느낌 같아요. 뭔가 엄청난 초보수에게 약간 칭찬받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인가 요 책을 꼭 전 강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에 관한 시각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현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